자, 2021년 경북 자동차 구조원리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동장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맞는 것을 표현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드럼식 브레이크에 비해 방열이 나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과 드럼식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브레이크 패드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패드의 피스톤의 어떤 유압의 힘에 의해서 압착시켜서 정지를 시키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하면, 드럼식 같은 경우는요, 드럼식은 휠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있고 휠 실린더에 유압이 전달돼서 오면 양쪽으로 밀착이 되고 브레이크 라이닝이라고 하는 것과 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결국은 디스크가 브레이크 드럼이 회전할 때 양쪽을 밀착을 시켜서 제동을 일으키게 하는 장치가 드럼식 브레이크죠. 자, 그러면 얘는요,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 같은 경우는 항상 디스크 자체가 대기 중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 달라붙는다든가 했어도 디스크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성질 때문에 물의 어떤 탈락이, 그래서 배수라든가 또는 물이 젖어서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이런 현상이 좀 적죠. 그런데 비해서 드럼식 같은 경우는요, 드럼 자체에 여기에 브레이크 라이닝에 물이 묻어 있을 경우에, 물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드럼 자체가 결국은 그것을 폭 감싸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성질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보는 것은 디스크 브레이크는 드럼식에 비해서, 디스크 브레이크는 얘에 비해서 얘가 훨씬 더 방열이 좋죠. 왜? 항상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요 자체는 드럼이라고 하는 것이 폭 싸고 있기 때문에 방열성이 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 브레이크가 방열성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1번은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 설명했죠. 자, 그래서 틀린 편이겠고, 2번 드럼식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에 비해 고속으로 반복 사용하여도 제동력이 안정된다. 역시 얘하고 두 개를 봤을 때요, 얘는 방열이 안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방열. 그렇죠? 방열이 안 좋아요. 근데 비해서 요거는 방열이 우수하다. 방열, 항상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방열이 우수하다. 그러면 지금 드럼식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열이 축적이 되고 디스크 라이닝이 열 축적에 의해서 마찰 개수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죠.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죠. 자,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잦은 풋브레이크 작용에 의해서 열 축적이 발생을 하고요. 열의 축적이 돼서 결국은 마찰 개수가 저하되는 현상. 우리 4번 한번 볼까요? 자,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사이에 과도한 마찰열이 발생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마찰 개수가 떨어지고 마찰 개수가 저하되니까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현상을 얘는 지금 베이퍼룩이다라고 했으니까 베이퍼룩 아니죠. 뭡니까?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번은. 그래서 베이퍼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역시 4번도 틀린 편입니다. 4번의 주요 내용은 페이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이퍼룩 현상 맞죠? 우리 잦은 풋브레이크에 의해서 브레이크 액이 끓어서 기포가 형성되고 그것에 의해서 제동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베이퍼룩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찰열이 발생하고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브레이크 액이 비등에 의해서 끓어서 증기폐쇄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제동력이 떨어지는,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베이퍼룩이라고 하는 거고, 마찰 개수가 저하돼서 이렇게 제동이 잘 안 되는 현상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4번 틀린 거죠. 그러면 드럼식 브레이크하고 디스크 브레이크에 비했을 때 얘는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열이 방열이 잘 안 되는 거고, 방열이 잘 안 되니까 열 축적에 의해서 라이닝에 마찰 개수가 저하되는 페이드 현상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얘는 냉각이 좋으니까 방열이 잘 되니까 페이드 현상이 그만큼 적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2번도 역시 드럼식과 디스크 브레이크를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역시 틀린 표현이겠고, 3번 디스크 브레이크는 자기 작동을 하지 않아 밟는 힘이 커야 한다. 그렇죠. 디스크 브레이크 얘는요,
우리 드럼식 브레이크에서 잠깐 보면은요.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드럼이. 그다음에 패드가 브레이크 라이닝이 이렇게 밀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얘가 회전하면서 얘를 자꾸 끌고 넘어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이만큼의 제동력이 분포가 더 커집니다. 이쪽 부분이 제동력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해요. 상대적으로 이쪽은 얘가 밀어주는데 얘는 이렇게 치고 오니까 반발력이 생겨서 자꾸 치받아 버리니까 제동력이 이쪽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그래서 전진 방향으로 했을 때 앞에 있는 전진슈, 리딩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작동슈라고 하고 요 영역이 제동력이 그만큼 크게 작동하는 영역을 우리는 자기작동 구간이라고 하죠. 자기작동. 이해되시죠? 그런데 비해서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작동 자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거와 같이. 그래서 드럼식 브레이크에서만 자기작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에서는 자기작동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페달에 밟는 힘이 커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동장치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1번 왜 틀렸다고요? 반대 개념이죠. 디스크 브레이크 방열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드럼식 브레이크에 비해서 고속으로 반복해서 제동력이 안정된다? 아니죠. 디스크 브레이크가 고속으로 반복해도 고속에서 여러 번 반복해도 제동력이 항상 안정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4번은 베이퍼룩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을 설명하는 표현이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에어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에어컨. 먼저 봅시다. 압축기에서 응축기. 그렇죠. 압축기에서 응축기. 응축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콘덴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 압축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죠? 압축기. 여기서 나온 것이 응축기. 응축기를 다른 말로 콘덴서. 압축기를 다른 말로 콤프레셔 이렇게 얘기했었고 응축기에서 발생된 것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팽창 밸브로 가죠. 팽창 밸브에서 다시 증발기로 갑니다. 증발기 에버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으로. 자,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냉동 사이클이었고 자동차에서는 여기에 별도로 하나를 더 둔다. 이걸 보고 우리는 리시버 드라이어 건조기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더 두더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는 압축기, 응축기, 건조기, 팽창 밸브, 증발기 순이다. 맞죠? 자, 1번 맞는 표현이겠죠. 2번 압축기는 자, 이쪽에서 들어온 냉매는요. 저온이고 저압입니다. 자, 저온 저압의 냉매가 압축기 콤프레셔를 거쳐서 압력을 가하죠. 압력을 가하니까 고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도도 당연히 압력을 가하면서 열이 올라가죠. 온도는 고온이 됩니다. 고온. 사실은 뭐 온도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온 저압의 냉매가 압축기를 거쳐서 고온 고압의 냉매로서 어디로? 응축기로 전달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저온 저압의 기체 냉매를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로 그렇죠. 여기가 기체고 역시 이쪽도 기체 냉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응축기로 전달된다. 맞죠? 자, 2번은 맞는 표현이네요. 자, 3번 볼까요? 3번. 증발기에서 저온 저압의 냉매가 고온 고압으로 나간다. 증발기에서는요. 저온 저압의 냉매가 고온 고압으로 나간다. 이쪽으로 여기서 나가는 것은 역시 저온 저압이죠. 저온 저압.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표현이네요. 증발기에서 나간 것은 저온 저압인데 지금 증발기에서는 어디로? 그렇죠. 증발기에서는 고온 고압으로 나간다. 고온 고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압축기에서 나가는 것이 고온 고압이죠. 맞죠?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표현이네요. 그렇죠? 옳지 않은 것. 자, 4번. 응축기. 응축기라고 하는 것 요거죠. 요거는 어디에 설치되느냐? 우리 자동차에 보면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후드를 열면 전면 바로 범퍼 뒷면에 설치되어 있는 라디에이터 서포트라고 하는 부분에 바로 설치되어 있는 게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 라디에이터와 나란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응축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어내서 차갑게 만들어 놓고 그때에 이 고온고압 기체 냉매를 뭘로 바꿔요? 그렇죠. 액체 냉매로 바꿔주는 것이 응축기입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전단에 나란하게 설치가 된다. 자, 그래서 4번도 역시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죠.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가장치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현가장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쇼업 쇼버 또는 코일 스프링, 판 스프링 또는 뭐 토션 댐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현가장치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 현가장치가 있음으로써 인해서 자동차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바운싱이라고 하죠. 바운싱. 그죠? 바운싱. 상하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롤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축,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롤링이라고 하죠. 역시 현가장치가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거죠. 피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피칭은 앞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앞뒤 방향으로. 이걸 보고 피칭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역시 현가장치가 제어하는 진동입니다. 그러나 4번에 나와 있는 요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잉은 이 Z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 운동하려고 하는 거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움직이는 거죠. 요렇게 자동차가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요잉이라고 하죠. 자, 이 요잉은 현가장치가 제어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잉이라고 하는 것이 현가장치로 제어하지 못하는 진동. 이걸 우리는 요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왜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있고 자, 이 축을 우리는 무슨 축? 그렇죠. X축이었었고 이 축을 우리는 Y축. 자, 이 축을 우리는 Z축이라고 했을 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회전 운동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회전 운동하려고 하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롤링이라고 하고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 운동하려고 하는 것을 피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Z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 운동하려고 하는 것을 요잉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왕복 운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바운싱이라고 하더라. 자, 요잉이라고 하는 것은 현가장치가 제어하지 못하는 진동이다. 자, 라고 하는 것이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앞바퀴 정렬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차륜 정렬 또는 뭐 앞바퀴 정렬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캠버, 캐스터, 토윈, 킹핀 경사각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토탈 뭐라 그래요? 전차륜 정렬 또는 앞바퀴 정렬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차량 정면에서 보았을 때 타이어가 차량 정면에서 봤을 때 자, 차량의 정면에서 보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캠버 아니면 킹핀 경사각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바퀴가. 자, 이게 노면이라고 하고 그러면 수직선에 대하여 이게 수직선인데 바퀴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요. 그죠? 뭐 과장되게 그리면 이쪽 바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수직선에 대하여 이렇게 약간 V자 형태로 되어 있죠. V자 형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윗부분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 것을 정의 캠버라고 하고 일치하면 영의 캠버, 안쪽으로 오므라져 있으면 V 캠버죠. V 캠버. 자, 그래서 지금은 V자 형태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뭐예요? V 캠버가 아니고 정의 캠버죠. 정의 캠버. 그죠? 정의 캠버죠. 그리고 여긴 또 차량을 정면에서 봤을 때 V자는 V 캐스터가 아니고 정의 캠버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죠? 자, 1번 틀린 표현이겠고 2번 킹핀 경사각이 클수록 조향 범위는 증가한다. 자, 킹핀 경사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킹핀 경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여기 이제 차축이 이렇게 너클이 있고 차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킹핀이 들어가는데 이 킹핀이라고 하는 것도 수직선에 대해 어떤 각도를 두고 하는 것을 보고 킹핀 경사각이라고 합니다. 얘는 엔진의 어떤 바퀴의 조장력을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복원력을 보여해 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킹핀 경사각이에요. 그래서 캠버와 캐스터의 어떤 그 역할을 적절하게 섞어놓은 것이 킹핀 경사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킹핀 경사각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핸들의 조작력이 뭐 무거워지고 가벼워지고 하는 그런 특징은 있을지언정 조향 범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 그래서 2번도 역시 틀린 표현이겠고요. 캐스터각을 많이 줄수록 복원력이 줄어든다. 캐스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동차를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 타이어를 측면에서 보면
타이어가 이렇게 있고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봅시다. 이게 진행 방향이라고 했을 때 수직선에 대하여 이 킹핀이 어떤 각도를 두고 설치되는데 이 각도를 두고 설치된 이 각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이걸 보고 캐스터라고 하죠. 캐스터. 그래서 진행 방향의 윗부분이 반대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정의 캐스터, 영의 캐스터,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부의 캐스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캐스터 각이 크면 클수록 이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직진성이 좋아지는 거고요. 직진성. 그 다음에 원 상태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복원력이 커집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줄어든다라고 했죠. 역시 3번도 틀린 편이겠죠. 토인은 타이어 마모 방지 효과가 있다. 토인. 자, 토인은 정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타이어 앞끝이 뒤끝보다 좁은 상태를 토인이라고 하고 반대로 앞끝이 뒤끝보다 벌어져 있는 상태를 토아웃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인은 캠버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각도를 두고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자꾸 바깥으로 아웃 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거에 의해서 결국은 타이어에 이상적인 마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안쪽으로 조금 오므려뜨려 놓습니다. 이걸 토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토인은 결국은 타이어의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60A 축전지가 정전류 충전일 때 표준 충전 전류는 얼마냐? 자, 우리 충전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자, 충전에는 크게 두 가지 충전이 있는데 초충전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초충전. 그 다음에 보충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초충전은 자동차, 배터리 제조 회사에서 전액을 집어넣고 처음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충전하는 것을 보고 추충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자동차 배터리를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초충전은 다 끝난 상태고 그 초충전이 끝난 상태를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비사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초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모르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 사용하던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됐습니다. 그죠? 방전이 됐으니까 부수적으로 이제 충전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충전을 보고 우리는 보충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보충전에는 역시 크게 정전류 충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정전류. 그 다음에 정전압 충전이 있고 정전압. 그 다음에 단별전류 충전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단별전류 충전. 그 다음에 급속 충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급속 충전. 자, 이렇게 충전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고 정전류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충전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전류로 충전하는 방법을 정전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전류로 충전하는 방법. 자, 정전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전압으로 충전하는 방법. 자, 단별전류 뭐예요? 단계적으로 전류값을 좀 변화를 시켜가면서 충전하겠다라고 하는 게 단별전류 충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급속충전 뭐예요? 시간이 없을 때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충전하는 방법을 우리는 급속충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속충전을 할 때 충전 전류는 배터리 용량의 약 50%의 전류로 충전을 합니다. 굉장히 큰 전류를 충전을 하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정전류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전류로 충전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우리는 정전류 충전이라고 했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전류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 용량의 표준으로 했을 때 표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배터리 용량의 10%의 전류로 충전을 하고요. 최대 20% 전류, 그 다음에 최소 5%의 전류로 충전하는 것을 정전류 충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자체로 60A 시짜리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 용량의 표준 10%라고 했으니까 10%면 얼마예요? 그렇죠? 6A 전류로 충전하는 거고 최대 20%라고 했으니까 12A 최소는 그렇죠. 이거의 5%니 반이니까 3A 전류로 충전하는 것을 정전류 충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 충전 전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10%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죠. 자, 계속 6번 보겠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활용한 장치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었죠.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검지와 인지와 엄지를 서로 직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때 자력선의 방향, 인지를 중지를 전류의 흐름 방향으로 놨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힘이 발생한다. 이걸 보고 우리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했었고 오른손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인지를 자력선의 방향으로 엄지를 힘의 방향으로 놨을 때 가운데 손가락 방향으로 중지로 유도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걸 우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었죠. 자,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사용하는 게 대표적으로 그렇죠. 기동전동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동전동기. 그 다음에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었죠. 뭐 점화 플러그라고 하는 것은 점화 플러그는 뭐예요? 스파크 플러그라고 해서 불꽃이 만들어져 불꽃을 발생시키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이건 뭐 점화 플러그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활용한 장치는 자, 뭡니까? 그렇죠. 시동전동기, 기동전동기. 자, 1번이 정답이겠네요. 뭐 너무나 쉬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차체가 좌우로 기울이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좌우로 기울어지는 것을 기우는 것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장착하는 장치는 뭐냐? 좌우 요동하는 것 뭐예요? 이거 많이 설명했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롤링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롤링을 감소시켜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스테빌라이저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 현장에서 쓰는 활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활대라고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현장에서는 활대 이렇게 얘기지만 그건 뭐 현장 용어고 정상적 용어는 스테빌라이저죠. 스테빌라이저가 좌우 롤링을 감소시켜준다. 그래서 자동차의 차체가 좌우로 요동한다. 기우는 것, 좌우로 요동하는 것을 롤링이라고 하는 거고 롤링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스테빌라이저. 자, 2번이 정답이겠죠. 그죠? 역시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타이어 재원 표시가 185에 70R 15, 그 다음에 거기에 85에 H 이렇게 표현했네요. 지금 여기서 보면 185에 70R 15에 85H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죠. 자, 이 H가 뭐였죠? H는 최고 속도를 말한다고 했었죠. 속도, 그죠? 허용 속도.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85는 하중지수라고 하겠죠. 하중지수. 그렇죠? 이 하중지수라고 하는 것은 몇 킬로그램까지 이 타이어가 건딜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 하중지수라고 했었고 15라고 하는 것은 림 직경이죠. 림 직경. 자, 여기서 림 직경은 인치를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어의 종류 중에 레디얼 타이어의 약자를 써서 R로 표현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70이라고 하는 것은 편평비였죠. 편평비. 편평비라고 하는 것은 타이어의 단면 폭분에, 그쵸? 타이어의 단면 폭, 그것분에 타이어의 단면 높이를 말하는 거죠. 높이. B니까 퍼센트가 나올 테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줘야만이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85라고 하는 것, 이 185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타이어의 단면 폭을 말하는 거죠. 폭, 그죠? 타이어의 폭. 단위는 밀리미터라고 했었습니다. 밀리미터. 185밀리미터. 자, 그래서 타이어의 재원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타이어의 단면 폭이 185mm이다. 맞나요? 그렇죠. 185mm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편평비가 70%이다. 편평비가 이게 편평비라고 했고 편평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70%다. 맞습니다. 3번 레디얼 타이어다. 그렇죠. 레디얼 타이어의 약자를 써서 R을 쓴다라고 했었죠. 레디얼 타이어라고 했었고 네 번째 타이어 반경이 15인치이다.
타이어 반경이 15인치다. 이 15라고 하는 것은 림 직경을 얘기하는 거고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휠이 들어가죠. 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휠의 직경이 림 직경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15인치라는 얘기인 것이지 타이어의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이어의 반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타이어의 반경 아닙니까? 그죠? 타이어 반경하고 지금 림 직경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4번은 15인치라고 하는 것은 림 직경이 15인치라고 하는 것이고 타이어 반경을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타이어 반경을 표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디젤 엔진 커먼 레일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 커먼 레일. 자, 첫 번째, 파일럿 분사는 진동, 소음을 감소한다. 자, 우리 연료 분사라고 하는 것은요. 연료 분사는 메인으로 연료를 쫙 분사를 하고 그 메인 분사된 것이 실제 엔진의 출력을 나타내는 어떤 분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연료의 메인으로 분사를 하죠. 이게 메인 분사라고 합니다. 이만큼 연료를 분사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게 메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메인 분사하기 전에 얘는 그럼 결국은 이건 뭐예요? 메인 분사를 한다는 얘기는 이 메인 분사된 연료가 연소되면서 정상적인 출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메인 분사 이전에 찔끔찔끔씩 분사를 합니다. 찔끔찔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이걸 보고 파일럿 분사라고 그래요. 파일럿 분사. 이 파일럿 분사를 해주는 첫 번째 원인은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원인도 있겠지만은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디젤 엔진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진동과 소음이 크더라. 진동과 소음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최고 폭발 압력이 굉장히 높아서 울컥울컥거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고 폭발 압력을 이 최저 폭발 압력과 최고 폭발 압력에 있던 진폭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진동과 소음은 커지고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저와 최고의 진폭이 이렇게 크면 그만큼 진동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 진폭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고 폭발 압력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요. 최고 폭발 압력은 냅두고 최저 폭발력을 그만큼 올리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얘도 좀 낮추고 얘도 좀 올리고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최고 폭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진폭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하한의 폭발력을 좀 올리는 수밖에 없더라. 그 하한의 폭발력을 좀 올리는 것은 미리 연료를 좀 분사시켜서 연소실의 연소 압력을 조금 올려놓고 최고 폭발 압력이 발생했을 때 이 진폭을 좀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파일럿 분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진동과 소음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요 근래에 나오는 디젤 엔진이 상대적으로 조금 진동과 소음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같은 이런 파일럿 분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메인 파일럿 분사는 진동과 소음 감소시켜주고 메인 분사라고 하는 것은 엔진의 어떤 출력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후에 분사를 해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후분사 또는 뭐 포스트 분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스트 분사. 자, 이 후분사를 해주는 이유는 디젤 엔진에 DPF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고요. 이 DPF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디젤 엔진에서 발생되는 매연,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입자상 물질인 PM을 포집시켰다가 그 포집된 PM을 태워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재생이라고 하죠. 그 재생할 목적으로 포스트 분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료는 메인 분사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파일럿 분사와 그 다음에 포스트 분사라고 하는 여러 번의 다단 분사가 가능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파일럿 분사는 진동과 소음을 감소한다. 맞죠? 두 번째 분사 압력이 속도에 따라 증가하면 분사량도 증가한다. 분사 압력은요.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사량도 증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분사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도 역시 맞는 표현이겠고 저압 펌프는 1차 압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고압의 연료를 형성하는 곳이다. 1차 압력을 형성하는데 우리 커먼 레일 같은 경우는
펌프가 두 개가 있어요. 저압 펌프하고 고압 펌프가 있죠. 저압 펌프라고 하는 것과 고압 펌프 두 개의 역할은 뭐냐면 사실은 이 고압 펌프는요. 밀어내는 것, 짜주는 것, 고압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자신이 있어 합니다. 그런데 얘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없습니다. 고압 펌프는. 고압 펌프라고 하는 것은 밀어내는 건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데 빨아들이지를 못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고압 펌프로 연료가 압송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렇죠. 저압 펌프를 하나 별도로 더 갖고 이 저압 펌프가 빨아들여서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빨아서 어디로? 그렇죠. 고압 펌프로 밀어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압 펌프는 1차 압력을 형성하는 곳이고 이 저압 펌프는 대략 뭐 차종별로 틀리겠지만 한 3에서 5바 정도의 압력으로 밀려나가는 정도만 되는 거고 그때 고압 펌프가 밀어내서 뭐 1300바, 1500바, 1800바, 2000바까지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압은 말 그대로 저압 펌프에서 발생되는 연료 압력인 거고 그때 연료 압력은 저압입니다. 그리고 고압 펌프 이후부터는 고압 연료가 형성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은 1차 저압 펌프는 고압의 연료를 형성하는 곳이 아니고 저압의 연료를 형성하는 곳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표현이네요. 4번 고압 펌프는 캠축에 의해서 구동된다. 그렇죠. 캠축에 의해서 구동됩니다. 그래서 캠축이 엔진이 회전하고 캠축이 돌아가면 그 캠축의 힘에 의해서 고압 펌프도 같이 회전하게 되는 거고 그때 거기서 고압이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AB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륜 속도 센서는 차륜 속도 센서 말 그대로 뭐요? 휠 스피드 센서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바퀴 회전 속도를 감지하는 장치다. 차륜 속도 센서라고 하는 것이 뭐 말 그대로 휠 스피드 센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바퀴 회전 속도를 감지하는 장치다. 맞죠? ECU는 유압 조정 장치에 신호를 보낸다. 그렇죠. 유압 조정 장치에 신호를 보내서 그거에 맞는 유압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세 번째, 동일 재원의 차량의 경우 ABS가 설치된 차량의 제동거리가 더 길다? 아니죠. 오히려 ABS를 설치함으로써 인해서 어떤 그 조향 안정성이라든가 또는 제동거리를 단축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제동거리가 더 길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린 표현이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휠 스피드 센서는 각 바퀴마다 설치되어 있다. 그렇죠. 각 바퀴마다 설치돼서 각각의 바퀴의 회전 속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ABS 장치의 어떤 주요 구성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밸브 오버랩일 때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밸브 오버랩. 자,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흡입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져 있는 기간을 보고 우리는 밸브 오버랩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자, 연소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피스톤이 상사점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상사점에 올라와 있고 크랭크 축이 있고 자, 그랬을 때 상사점이라고 하는 것은 배기 행정 말이나 또는 흡입 행정 초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기 밸브가 아직도 열려 있고요. 배기 말이니까. 그다음에 흡입 행정 초라는 얘기는 그만큼 흡입 밸브를 미리 열어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흡입 밸브도 열려져 있고 배기 밸브도 열려져서 흡입 공기가 들어오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연소실을 여기에 있는 뭐예요? 그 잔류가스를 좀 내보내고 그리고 연소실을 냉각시킬 수 있는 환기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밸브 오버랩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흡입 밸브도 열려 있고 배기 밸브도 열려져 있는 이런 시기를 우리는 밸브 오버랩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흡입 밸브 열림, 배기 밸브 열림.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었죠. 자, 12번 윤활유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윤활유라고 하는 것은 점도가 높을 것. 자, 점도가 높을 것. 또 유성이 좋을 것. 그다음에 유동점과 응고점이 낮을 것. 인화점과 발화점이 낮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점도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꼭 이거 높다라고 하는 사실은 요것도요. 복원에서 조금 차이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엄밀하게 따지면 점도가 높은 것보다는 점도가 적당할 것이죠. 그렇죠? 적당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적당할 것. 그렇죠? 아마 복원 과정 중에서 조금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도가 높을 것
보다는 점도가 적당할 것이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성이 좋아야겠다. 그렇죠. 윤활성도 좋아야 되겠고, 유동점과 응고점. 자, 어느 점이죠? 어느 점. 어느 점이 낮아야만이, 그렇죠. 겨울에 예를 들어서 영하 2도에 얼어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하 2도에 얼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영하 2도에 어는 것보다는 영하 10도에 어는 것이, 10도보다는 영하 20도에 어는 것이 유리하겠더라. 그래서 유동점 또는 응고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더라. 자, 맞는 표현이겠고. 네 번째, 인화점과 발화점이 낮을 것. 이거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했었어요. 인화점과 발화점은 전부 다 높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는 최저 온도, 자기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 이걸 우리는 인화점과 발화점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높은 것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동차에 사용하는 모든 액체는 인화점과 발화점은 높을 것 하나만 빼자겠죠. 그죠? 그게 뭐였습니까? 경유, 연료. 그렇죠? 디젤 연료는 인화점은 높아야 되는데 발화점은 낮아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표현이겠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1번도 좀 틀렸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복원 과정 중에서 약간의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이겠죠. 그러나 4번은 아예 틀린 말입니다. 그죠? 인화점과 발화점은 높을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